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꿈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의 영어 공부 친구, 학구파 강아름 아리아를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아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저도요. 네, 저희가 항상 강남역 등지에서 맨날 이렇게 접선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마포에서 보니까 또 너무 예쁘게 오늘 또 하고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그쵸? 평가 어때요, 제 친구? 제가 먼저 맞이했잖아요. 맞아요. 알아봤잖아. 딱 들어오는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쵸. 네. 아름의 밝은. 아름의 느낌이 있어요. 아름의 어머니가 느낌. 이름 잘 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한번 감사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이름과 너무 어울리는 외모를. 네, 감사합니다. 네,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네, 네, 네. 참, 네. 주변에 참 음. 학구적인 친구들이 많죠. 발가락. 네. 아니 근데 본인 소개를 그렇게 아름 끝인가요? 좀 자세하게 소개해야 되는 어. 거 아닌가요? 그럴까요? 뭐 나는 뭐 지역에 빛나는 아? 어느 지역에 빛나는 존재다. 뭐 나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 요동성이 없다. 뭐 저는 항상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정말? 저 되게 사실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멀리서 오셨죠? 네, 저 어. 거의 성남 근처 아, 쪽에서 아, 왔어요. 네. 얼마나 걸리던가요? 1시간 반? 네, 넉넉히 네. 그냥 잡고 왔어요. 이렇게 쓰시고 여기 출연하시려고 이게 뭐라고 아니에요. 사실 너무 이런 내가 막- 잡아당겼어요. 집어당겼어요. 이런 기회가 처음이니까 전 너무 좋아요. 네. 네. 오늘 어떻게 방송할지 기대가 완전 됩니다. 자기소개 뭐 시켜놓고 또 다른 얘기 한다. 안녕하세요. 네. 영어 이름은 아리아고요. 네, 아리아. 네, 저는 지금 작년부터 잠깐 일을 쉬고 그냥 음. 제가 좋아하는 걸 좀 찾고 싶어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이것저것 그냥 건드리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황금 시기를 맞으셨네요. 네, 사실 정말 소중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기가 참 힘든 시기인데. 근데 이분이 음. 진짜 특진한 능력을 가졌어요. 네? 무슨 수중에서 오래 견디는 수중 잠수사 아. 자격증을 얼마 전에 아니에요. 그냥 정말 취득했어요. 정말 그냥 프리다이빙. 와. 프리다이빙. 네네, 네. 프리다이빙. 아니요, 저는 물에 잘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 물을 되게 무서워하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2분 정도 견딘다고. 네, 이분을 그냥 생으로 견디시는 거예요? 네,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와. 근데 그 전에 이제 복식 호흡하고 호흡법이 따로 있어서 어. 그거 하면은 연습하시면 저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그래서 이 오. 친구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어. 되게 예쁜 사진인데 어. 물속에 들어간 사진인데 어. 다리가 4배로 길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키 공개하는 거. 아니.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율이 맞아요, 너무 맞아요, 아름다워 맞아요. 보여요. 그래서 인어공주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을까. 그것처럼 이 물속에서 그 느껴지는 자유로움이 저한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땄어요. 먼저 얘기하셨어야죠. 그게 별일 아니라고?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영어도 되게 잘해요. 저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아니에요. 어머. 제가 쿠미한테 배우는 게 많은데 쿠미는 항상 이렇게 치얼업을 해주네요. 어머. 진짜 공부 영어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그리고 아니에요. 공부도 잘 아니에요. 잘하고. 공부 좋아하지 않아. 저는 음. 사실 제가 일을 쉬면서 느낀 게 나는 학구파는 아니다라는 걸. 내가 학구파를 소개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나는 학구파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네, 맞아요. 본인을 맞아요. 뭐 평생 알아갑니다. 맞아요. 어머, 저도 물을 무서워하는 이 지경에서 누가 합니까? 뭐 1년 지나서 복식호흡 하고 있을지. 맞아요. 근데 진짜 네. 그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그- 그건 안 무서워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미사린가 거기 근처에 뭐 있다면서 깊은 물 수영장이 가평 쪽에 있어요. 가평 쪽에. 네. 깊은 물 수영장? 그러니까 그게 따로 있어요? 따로 네. 있지. 모르죠. 그 저는. 자격증을 따려면 4m인가? 몇 미터 밑에 있어야 되죠? 저는 10m 이상 찍어야 돼요. 10m는 그러니까 찍어야 물 돼요. 아니, 10m. 그럼 수영장이 10m예요? 네, 10m보다 더 깊어요. 더 깊어요. 더 깊어요? 네, 네. 26m? 네.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못 찍고 그냥 그러니까. 언저리 와. 15m 정도까지는 할 수 15m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물의 그 압력을 느끼고 다시 올라오는데 2분 정도 걸리나요? 아니요, 그건 되게 금방 이렇게 올라오고 금방 숨을 올라와요. 참을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숨을 참을 수 있는 게 한 2분 30초? 그러니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와, 그 대단하다. 도전 과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아리아 따라. 수중 잠수 한번 해보자. 와. 근데 정말 물에 대한 그 공부증만 없으시면은 정말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극복할 수도 있나요 혹시? 있다. 현재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리를 물속에 담그는 담그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계속 같이 익숙해지면 하자. 되니까. 같이 해요, 발가락. 네, 이번 여름에 한번. 네, 그럼요. 책 읽는 프로라고 하셨는데 무슨 독서 생활에 특이한 뭐가 있으세요? 우리가 책 읽는 프로그램이니까 네, 네, 읽는 네. 건데 네. 뭐 독서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 해왔다던가. 사실 저는 막 다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거를 읽기보다는 정말 제가 꽂히는 거 위주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 독서 패턴이 좀 안 좋다 하는 게 너무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하니까 깊어지기는 하되 너무 이제 넓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제 뷰가. 네, 그래서 요새 들어서 이제 쿰이랑 이런 얘기도 하고 요번에 이제 이 책을 또 읽으면서 정말 나 책 읽어야겠다. 정말 확실히 느꼈어요. 왜냐면 요새 이런 전자기기가 너무 이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책을 더 안 읽고 그냥 어떻게 서치만 하면은 딱 제가 원하는 답이 항상 금방 나오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뭐지 하고 구글에 물어보고 뭐지 하고 찾아보고 하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요. 맞아.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제 논리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을 요새 좀 받아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심도 있는 학고파 맞다니까. 아니에요. 맞다니까 본인이 아니래. 근데 중요한 건 나온 것 같아. 책을 읽는 이유 중에 사람들이 책 왜 읽어요? 대답 못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요거는 좀 사람들한테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건 진짜 제가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면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다 책 읽어라 하지만 이런 건 못 느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읽으면서 읽어야겠다. 이 활자를 가까이 해야겠다는 게 정말 확 왔어요. 네. 빨리 시작해야 되겠어요. 정말 어떤 책인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4차 산업혁명과 인간, 김성동님의 쓰셨습니다. 네. 아까 얘기 이제 막 책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막 시작을 했는데 제목이 4차 산업혁명과 인간. 사실 이 친구랑 만났을 때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요? 그랬나요? 저는 저 기억이 없죠? 나는 남이 읽는 책 잘 봐 이렇게 보이나. 그래서 약간 그런 소설을 추천할 줄 알았더니 떡하니 이 책을 추천해가지고 왜 이러지 나한테 그랬거든요. 추천한 이유 좀 얘기해줘요. 왜냐면 사실 저도 그냥 막연히 4차 산업혁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네, 왜냐면 항상 지금 막 정치권이나 뭐 다른 기타 방송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엄청 이제 AI가 이제 엄청 발달을 하고 이제 우리가 기계를 쓰는 게 그 이상 공상과학에서 봤던 그 내용이 이제 현실이 되는구나라고만 생각했지. 사실 어떻게 내 삶에 얘가 들어오지? 내 삶에 어떻게 4차 산업혁명하고 같이 이렇게 집합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만 했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저는 과학에 관심도 없고 근데 저는 노동 관련돼서 소득 분배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었거든요. 경제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에 사실 관심이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 뭐길래 기본소득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지라는 그게 궁금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고르게 됐어요. 그럼 책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고른 거네요. 기본소득. 그냥 기본소득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삶은 살아야 되잖아요. 소비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정해서 나눠주는 거니까 정말 그 야트막한 그 지식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 그게 그렇지? 산업혁명이 뭐지? 4차는 뭐지? 하면서 이제 찾게 된 책이 이 책이었어요. 뭐지? 여기 다 있는 건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학급화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걸 궁금하면 진짜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다 해결을 해요. 그냥 한 페이지 정도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정리된 글로 그냥 그래
끝 이렇게 하는데 어. 이걸 책으로 접근했다는 게 그치. 합급하네요. 합급해요. 저 정말 네. 추천합니다. 정말 네. 한 페이지로 담을 수 없어요. 맞아요. 네네네. 네. 어떤 책인지 한번 제가 네. 간략하게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 몽땅 잘 정리해 주신 책입니다. 인류의 현재 삶이 오기까지 어떤 커다란 변화를 겪었는지와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유명 학자들의 이론들을 접목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안목, 지평을 넓혀주는 지식 가득 담긴 책. 다소 좀 난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전공서적처럼 드라이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지식이 너무너무 놀라운 책입니다. 네. 이거 네. 딱 그 교재 같아요. 네, 어떤 교과서. 교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챕터별로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아, 좋겠다. 맞아요. 라는 네. 부분도 있었지만 혼자 그냥 음. 첨삭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책인 것 같고 아, 그럼요. 저는 도전해봐야죠. 특히 이 김성동이라는 저자님한테 반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똑똑하세요 네. 이분.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어떤 박사 진짜 전집? 컴퓨터 맞아. 그런 전집? 전집이야. 어, 12권은 돼 어, 내가 어, 봤을 때. 네. 역시 서울대학교에서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시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현재 호서대학교 문화기획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이 저서를 또 집필하시고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나온 그리고 책이. 또 번역도 말하셨더라고요. 번역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옮긴 책부터 읽어볼게요. 네. 실천 윤리학, 기술 철학, 현상학적 대화 철학, 다원론적 상대주의, 윤리의 진화론적 기원 등이 있고 논문 먼저 읽어볼게요. 셀러와 하이데거에서 인간의 문제, 자아 실현의 과정에 관한 일연구, 상호 주관성 이론의 재구성, 컴퓨터 시대의 인간의 유치, 윤리의 기원에 대한 연구 등이 있고요. 본인이 또 쓰신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이야기 시리즈로 문화, 영화, 기술, 소비, 그리고 아버지는 말하셨을 시리즈로 인간을 알아라, 너희는 행복하여라, 문화를 누려라,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 교수님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실 그러니까 수 이 있죠? 정도로 글을 쓰시고 하시려면 한 100살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닌 걸로 내가 봤을 때 김성동이라는 여러 명이 있다. 아니 또 교수님이 우리 방송 들으실 수도 있어. 말 잘해야 돼. 아니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100세는 되셔야 이 정도의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대박이에요. 생각했습니다. 네, 굉장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대되는 시간. 책에 관한 한 줄 요약, 각자 로그라인 말하기 시간입니다. 발가락이 항상 먼저 했어요. 네, 저는 항상 먼저 합니다. 먼저를 맞아야 되니까요. 3차 산업혁명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함께 4차 산업혁명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예방주사 맞는 느낌이에요. 이 책을 네. 보기 전에 막 네. 너무 걱정할까봐 예방주사를 놔주는 느낌이에요. 네.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해봤어요. 네. 산업혁명에서 노동자가 마르크스적으로 소외되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노동자가 창작자가 되면서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은 어디서 벌지? 돈 문제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일에서 노동에서 좀 AI 때문에 해방될 수 있는데 그러면 경제는 누가 책임지지? 그거에 대한 화두가 이 책이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그냥 역사나 경제적인 상황은 항상 되풀이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겪어왔던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정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그럼 그게 항상 다른 면으로도 항상 같은 상황이 항상 반복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보면서 좀 알았어요. 그쵸. 거기서 쫙 나오니까. 네. 항상 1차 산업혁명에서도 소외된 자가 발생을 하고 근데 그 똑같은 문제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도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요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가 항상 이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준비를 뭐 개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런 담론의 책입니다. 영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저희가 다 그런 거네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네. 뭔가 있어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관여로 진짜 읽은 네. 책인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아요.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면서 음. 자, 그럼 책 내용 토크는 게스트가 주도해서 진행이 돼요. 정말요? 네, 여기 메모해온 게 많으니까 아니에요. 그 메모해온 거를 낭독하셔도 좋고 뭐 책에서 낭독하셔도 되고. 해도 네. 되고 네. 뭐 일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고 하면 저희가 또 첨언을 하고 저희도 이렇게 포스트잇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얘기를 쭉 네, 해야 네, 되는 네, 거예요? 되고요. 네. 어머 세상에 이건 정말 제가 예측하지 갑자기 못했던- 얘기해요. 저희가 준비 못하게. 정말요? 제가 그러면 아까 3차와 4차 얘기를 했으니까 네, 3차, 4차 차이가 뭐가 있는지 나와 있는 페이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 3차와 4차가 지금 몇 페이지예요? 산업혁명이 34쪽입니다. 네. 네,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근데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있어야 되겠죠?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슈밥이라는 분이 다르다고 시작하면 세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슈밥의 단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4차 산업혁명이 슈밥이 그렇죠. 말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했다고 맞아요. 앞에 네. 쭉 설명이 나오면서 요거를 딱 써놨습니다. 속도 제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제4차 산업혁명은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 중이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면적이고 서로 깊게 연계돼 있으며 신기술이 그보다 더 새롭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생긴 결과다. 그 다음은 범위와 깊이.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 개개인뿐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를 유례없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으로 유도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세 번째로 시스템 충격.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그리고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니까 혁명이죠. 네. 그쵸. 그래서 3차, 4차는 차이가 있고 4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 현재 너무 일어나고 있죠. 속도가 네.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1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럼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신석기 혁명으로. 네, 신석기 혁명. 네. 어떻게 읽었어요, 신석기 혁명? 저는 음. 그 사실 이거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저번 주에 봤었어요. 네, 그냥 저 같이 다니는 학원 친구가 한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사실 되게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뭐 호모사피엔스로 해서 부족이 만들어지고 그때는 정말 수렵 채집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생활이. 네, 근데 이제 농목 축업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정주 생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고 식량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뭐 계급이 또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좀 놀라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냥 무슨 뭐 손도끼 뭐 이런 거 항상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했던 거 그런 것만 봤지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까지 현대까지 이어지는 거를 처음 생각을 해봐서 네,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계급 분리, 계급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다시 해보게 되고 그래서 신석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네. 이 페이지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결핍 욕구와 존재 욕구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61쪽에 보면. 지금 자체 여기 체크해놨어요. 그럼 꾸비가 한번 마무리를 이 해주시겠어요? 매슬로가 어디나 나와요. 미디어 학 책에도 맞아, 나오고 맞아요. 심리학 책도 나오는데 여김없이 이 책에서 나오는데 뭐 욕구 몇 단계 뭐 그것만 나올 줄 알았더니 여기는 네. 욕구를 두 가지로 디멘전을 나눴더라고요. 네, 네. 인간의 욕망을 결핍 욕구와 존재 욕구로 구분했어요. 매슬로가. 결핍 욕구는 충족되지 않으면 막 아파. 고통스러워. 막 사랑해야 되는 애들 있잖아. 꼭. 그런 게 이제 사랑을 결핍 비유 욕구. 좋아요. 비유 좋아요. 그거. 사랑을 해야 사랑해야 살 수 있어. 살 수 있는 애들 사랑을 결핍 욕구로 그래, 결핍 하는 욕구예요, 애들 하는 그런 게.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네, 네. 또 사랑을 하면은 그냥 평상시 막 행복하진 않아. 됐다, 됐다 이 정도고. 근데 존재 욕구는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냥 살만해. 고통을 느끼지 않아. 근데 충족되면 행복을 완전 느껴.
그게 바로 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제 그거랑 비추어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농목축 그쪽은 결핍 욕구고 정보통신 분야 넘어가면 이게 존재 욕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핍 욕구는 주식이고 존재 욕구는 디저트입니다. 정말 그쵸? 명료해요. 네. 디저트입니다. 우리가 디저트 먹으면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특히나. 그럼요. 그래서 이제 농목축업 이런 분야는 결핍 욕구 먹고 사는 문제라면 이제 보통 정보통신 분야, 페이스북 이런 거는 이제 디저트라는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디저트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책에는 그 신석기 얘기를 쭉 풀어 나가다가 이렇게 인간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마무리를 딱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혁명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갈까요? 확 지나가 버려요? 네. 아름 씨 어때요? 지나가요? 좋아요. 네. 1차 산업혁명으로. 네. 그래서 막 연기가 나는 것 같아요. 증기기관차에. 네. 그럼 3장 도시혁명 노동가와 여가의 분리. 이건 어떻게 읽었어요, 아리아는? 3장이요? 네. 아까 좀 얘기하셨어요. 뭐 이게 그 권력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맞아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권력자가 생겼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누군가 농사를 짓게 되면 할 일이 좀 줄어들거든요. 사실 사냥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좀 이제 아침과 저녁이 그 밤에 잠을 규칙적으로 잘 수 있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누군가를 지배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항상 그 마무리마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간은 두 가지 욕구가 있다. 지배 욕구와 욕구와 복종하려는 그러니까. 욕구가 동시에 공존한다. 맞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이제 이 책의 어떻게 보면 모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각자 어떻게 소외를 이해했는지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소외에 대해서 막 공부하잖아요. 우리 선배 언니가 시켜가지고 그랬을 때 야, 넌 소외를 어떻게 이해했어? 말해봐.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소외감 느끼는데요? 막 이러면서 어물쩍 넘어갔던 시절이 있는데 각자 느끼는 소외가 또 다르다고요. 아니 소외를 2차 산업과 소외가 97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일단 소외라는 용어를 누가 했는지부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소외라는 용어는 원래가 독일의 관념론자인 게오르크 헤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관념론적인 현학성이 있다. 그래서 헤겔은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신이라는 건 우리 머릿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냐? 왜 그럴까요? 바깥으로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이 외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헤겔이.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그 주관적인 정신이 외화된 게 객관적 정신인데 객관적 정신이 오히려 주관적 정신을 억압할 때 소외가 느껴진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뭔 말이냐고. 그쵸? 그게 뭔 말이냐고. 그래서 각자 느끼는 그 소외가 뭔지 좀 궁금해요. 아리아는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그냥 자기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저는 이 정도의 기준이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만족한데 사회가 원하는 기준이 15, 20이 돼버리는 거죠. 저도 모르는 사이. 그리고 그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저는 소외를 느낄 것 같아요. 저는 하는 대로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속도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갭이 점점 벌어지고 제가 이 갭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제가 소외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생산한 물건은 내가 내 것이 아니면서도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샤넬백을 만드는 구두 수선공이란 말이지. 말이 안 되는 게. 샤넬백을 만드는 게 백 장인. 백을 만드는 공장 직원인 거지. 이 샤넬백이랑 완전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 다른 거니까. 저는 그런 거를 말하는 이제 생산에서의 말하는 이제 소외는 그런 거고. 마르크스가.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피디님 중에서 집에서 그 첨가물 그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맨날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자기한테 예쁜 과일을 안 준대요. 팔아야 되니까. 그게 바로 소외다. 오. 걔가 말한 소외는 그거야. 오. 네, 이해가 돼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확장을 시키면 아리아가 음. 말한 대로 음. 나의 본질은 이건데 사회에서는 더 높은 걸 요구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어떤 열패감이 들 때 확 소외감을 느끼죠. 그렇죠. 전부와 나를 따돌리는 것 같고 그게 제일 문제죠. 뭐 친구가 날 따돌리면 그 친구랑 안 놀면 되는데 사회가 날 따돌리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느낌인 그러니까. 거죠. 그 마르크스가 그 노동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음. 또 넘어가요? 네,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제 훅 넘어가서 이따 뭐 소외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내용은 이제 그렇게 1차 산업혁명과 연관돼서 여기 체크해놓은 거 뭐예요, 아리야? 여기 두 아 개나 저요? 체크했는데. 저 사실 이 소외에 관해서 이 소외에 관해서 얘기가 너무 이 마르크스 얘기가 너무 좀 와닿았어가지고 사실 체크를 좀 해놨고 그러면 한번 낭독해봐요. 읽어- 그러면. 읽어주세요. 네. 우리 PD님이 또 음악도 쫙 정말요? 깔아주십니다. 낭독을 또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네. 그럼 이거 두 개 다 읽어도 네, 그럼요. 네, 다 네. 읽고 싶으면 끝까지 읽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르크스는 이러한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하였다.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는 더욱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면 창조할수록 그는 더욱더 무가치해지고 더욱더 품위가 떨어진다. 그는 생산물이 정형화되면 정형화될수록 노동자는 더 기형화된다. 노동자의 대상이 문명화되면 문명화될수록 노동자는 더 야만화된다. 노동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노동자는 더욱더 무력해진다. 노동은 기계들을 통해 노동을 보충하지만 그 반면에 일부의 노동자들은 야만적인 노동으로 몰고 가고 또 다른 일부의 노동자들을 기계로 만든다. 노동은 노동자에 대해 외면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노동은 노동자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행복을 느끼지 않고 불행을 느끼며 자유로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를 채찍질하고 자신의 정신을 황폐화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 바깥에 있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노동을 할 때에는 타락감을 느낀다. 따라서 그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 곧 강제 노동이다. 따라서 노동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노동 이외의 충족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신랄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죠. 기계가 될수록.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그 옛날에 이렇게 눈으로 그리게끔 썼다는 게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놀랐어요. 그럼 우리 노래 한 곡을 듣고 본격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해볼까요? 네. 신청곡 뭐예요, 아리야? 더 위켄드의 론리 나잇이야. 네, 기분 전환합니다, 노래로. 노래 너무 신나요. 이 노래를 추천한 이유 있어요? 사실 별 이유는 없고요. 제가 저번 주부터 이 가수에 꽂혀가지고 계속 듣고 있는데 새벽에 이 노래를 들으면 너무 흥이 나서 새벽 흥이 나면 어떡해? 집에서 춤춰요. 네. 집에서 춤춰. 어머. 새벽에 흥이 나면 그럼 잠이 깨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잠을 아직 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노래 딱 들으면 그럼 잠을 계속 안 자겠다는 의지인가요? 이제 좀 이렇게 놀고 좀 이제 괜찮아지는 제가 그랬잖아요. 흥이 많다고. 잠들기 싫을 때 듣는 음악이구나. 약간 그런 끌어올리고 싶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음악이 이렇게 하면 잠이 잘 듭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거나 이러시는데 밤에 듣고 잠을 안 자겠다는 의지로 듣겠다. 역시 발랄합니다. 네. 역시 아름아름. 네. 좋아요. 네. 자, 그럼 우리 그 3차 산업혁명도 해야겠죠? 그럼요. 그렇죠? 3차로 가야죠. 3차로 가죠. 3차로요? 3차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1차는 신석기고 네. 인터넷이 3차잖아요. 네, 디지털 혁명. 디지털 혁명, 디지털. 정보화 사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명에는 선이 있었는데 4차로 가면서 이제 와이어리스가 되죠. 맞아요. 선이 없어지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 인터넷,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모바일
모바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3차랑 4차랑 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다 선 있는 거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3차와 4차는 혼재돼 있다. 혼재돼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를 앞에서 이제 살짝 얘기를 해줬는데 네. 사실 그렇게 큰 구분은 없어요. 우리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근데 이제 꾸미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3차는 줄이 있고 줄이 있어. 4차는 줄이 없고 손 안에 있다. 모바일이 제일 큰 거죠. 손 안에 그리고 있다. 이제 네. 장소 뭐 이런 거 다 초월해가지고 한다는 근데 맞아요. 생각해보면 아까 기하급수적이라는 게 이렇게 손 안에 모바일이 있는 게 사실은 연대로 따지면 얼마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그 신석기서부터 2차 산업혁명이 올 때까지도 그렇게 오래 걸린 세월이 그 다음에 2차에서 3차 될 때까지도 오래 걸린 세월이 정말로 여기는 몇 년 안 되는 동안 맞아요.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는 거.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애가 그 집안 정리를 하다가 엄마 놀이폰 생각나. 놀이폰을 꺼낸 거예요. 그 놀이폰이라는 게 근데 생각해보면 10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놀이폰이 뭐예요? 지금 핸드폰으로 뭘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저 요새는 컴퓨터도 아예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다 할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할 거 있나요? 이 책에서 얘기한 것? 벌써 중에서? 그러면 17장에 있는 인공지능으로 가는 건가요? 네, 네, 159쪽으로 가는 건가요? 네네. 네. 넘어갔습니다. 제가. 네. 네. 그래요. 어떻게 읽었나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저는 164페이지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만 지능이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의식. 그래서 저희 이 책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쉴이랑 접속을 했어요. 헤이 쉴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가지고 쉴이랑 접속해서 제가 물어봤죠. How many chance of raining today? 이렇게 뭐 비올 확률이 어떻게 돼? 그랬더니 오늘 오후에 비가 온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또. Do I have to bring my umbrella?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비 온다고 지가 그랬는데. 지가 자기가 그래놓고 우산 가져갈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지금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계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예측. 네. 그래서 제가 You don't have any ability to decide. 네, 얘기했다고요. 너는 decide 그 결정할 능력이 없구나. 그랬더니 시리가 뭐랬는지 알아요? 나는 능력이 많아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시리랑 계속 대화를 몇 가지 했어요. 그래서 Do you believe in God? 나는 I have no religion 이러더라고요. 너 왜 그러면 종교가 없니? 그랬더니 그건 대답할 수 없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대답을 하는데 뭔가 기계스러워요. 오늘 뭔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여기서 이제 자기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의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마한 개인적인 역사가 생기고 성격이 생기고 대화가 싹 트는데 쉬리는 역사가 없어요. 그냥 다 휘발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미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애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얘는 진짜 기계다. 아직 멀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이제 명확하게 아까 의식이 있어야만 지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부터 살펴보자 이 얘기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해서 기계에 지배당할까봐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기계가 자기가 기계이고 그거에 자기 의식을 하면 이제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곤충들은 일정 수준의 지능을 드러내며 특히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는 그런 경향이 더 짙게 나타난다. 하지만 곤충들에게 눈에 띌 정도로 의식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지식과 의식 모두 포유 동물에게 특히 영장류에게서만 나타나는데 지능과 의식 사이 일률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 기계는.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실천하셨고 실천. Do you know who you are? Yes, I'm Shiri 하는데 Why you are Shiri 했더니 I don't know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네. 이제 왜 우리가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왜 논문 같은 걸 보면 책 보면서 좀 안심을 하잖아요. 그래 의식은 없어, 실이도 없어 막 했는데 네. 결정적으로 저는 깜짝 놀란 사건. 우리가 왜 한번 방송도 했었잖아요. 이세돌. 아. 이세돌의 증거. 알파고. 그때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배워나가면 얘가 딥러닝으로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꾸 러닝을 하면서. 네. 그렇군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때요? 이 책도 읽으셨는데. 사실 막 딥러닝 하는 게 제일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딥러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혼자 스스로 학습하고 자꾸 뭐 넓혀가는 거잖아요. 자기 네, 문제를. 근데 사실 저는 진짜 뭐 과학에 대해서 1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되긴 될 것이다.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다 배워가지고 결국 인간을 넘어설 것이다. 지능적으로. 지능적으로. 아니면 터미네이터 나올 것이다. 터미네이터.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계가 인간을 모방하다 보면 자아를 모방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리아 아바타가 아리아인지 아는 거야. 근데 아리아를 봤더니 나보다 별로야. 그 아리아를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아리아인데 내가 진짜 아리아가 되고 싶어서. 아니 난 되고 싶어서 죽인다기보다 얘가 뭔가 부실해서 죽이고 싶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죽이고 싶지 않아도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영화 보면은 거기서 다 만들었잖아요. 에어리언은. 네 맞아요. 너무 그 안드로메다로 가서 네. 스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줘. 네. 그러면 우리 쭉쭉쭉 진도를 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플랫폼까지 얘기를 하고요. 네. 빅데이터 얘기도 하고 진짜 뭐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9장에서는 디지털 자동화의 명암 네. 해서 여기는 또 아리스토텔 얘기까지 쫙 나오고요. 요 장은 어떻게 읽었나요? 전 좀 어려웠어요. 네,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제일 어려웠죠. 이 분이 자기가 철학을 전공했다는 걸 밝히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맞아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본업은 철학이야. 그래서 철학자의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러셀이냐 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뭐 하시는데 어느 쪽이 제일 어려웠어요? 아리아가 그 지금 222페이지 부분도 어려웠어요. 저는. 저는 그냥 이거는 이 부분은 좀 그냥 와닿았던 거는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인간의 능력이 떨어진다.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을? 여기 이 책에서 예를 드는 거는 이제 항공기 조종사인 거죠. 이제 항공기 조종사 처음에는 이제 다 조종사가 기준으로 자기가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였는데 요새는 이제 다 세팅이 돼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다 자율 돼가지고. 조종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서베이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종사의 능력이 떨어진다. 왜냐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날씨가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능력도 능력이고 인간의 창의성도 깎아먹는 느낌? 네. 너무 의존적이 되버렸다. 의존적이 되니까요. 기술에 의존적이 돼서 그 뇌가 쪼그라드는 느낌을 여러분 많이 받으셨죠. 네, 이제 그럼요. 노래방 가면 절대 노래 못 부르고 운전할 때 내비 없으면 집에도 못 갑니다. 그거를 개념화를 하신 분이 있는데 세계 재기성이라고 개념을 하셨더라고요. 이 학자가 아이디예요. 학자 이름 듣고서 야 기술 철학하려면 이름도 아이디여야 되냐? 내가 진짜 아이디야? 이름 그랬더니 책이 진짜 아이디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대박. 아이디란 사람이 기술 철학을 했는데 거기서 세계 재기성. 돈 아이디. 월드 이거 월드 발음이 어려워. 월드 리플렉시티라고 리플렉시비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계가 주는 축소된 세계를 우리가 인식을 하면 내가 이 자아도 축소된다 이거예요. 딱 그 내비게이션 얘기죠. 이거를 이제 그 세계 재기성이라는 개념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아이디는 축소된 세계 이해가 축소된 자기 이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까닭을 세계 재기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재기성이란 말이 저는 또 너무 좀 멋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뇌가 쪼그라드는 게 세계 재기성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누가 알아들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218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218쪽 이게 세계성을. 네. 그것 세계의 재기성은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 인간은 세계를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해석법에 의하여 사람들이 하나의 이미지라고 쉽게 부르는 것에 의해서 해석한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실존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자신이 세계라고 지각한 것과 관계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를 가까이 가져오며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자신의 세계에 의해 해석하게 된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세계에 대한 특정한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의 이미지가 가까이 가져오는 과정 중에 궁극적으로 자기 해석으로 되반영된다. 나는 나를 나의 세계에 의해서 해석한다. 근데 이제 그게 구글 이미지로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재기적으로. 와. 그래서 근데 나는 다 똑같아. 나는 구글 이미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작은 세계를 갖게 되는 것들 이런 게 바로 이제 안 좋은 면입니다. 후천적 터미네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아.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약간 후천적으로 뭔가 네. 더 좁아지는 거죠. 그거를 염려하고 아이디가 기술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거 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아이디의 기술 철학 책. 이게 챕터가 끝나면 더 넓게 더 깊게 읽을 거리 해서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데 다 그냥 어렵지만 멋있는 책들이에요. 한번 이렇게 손으로 만져나 보고 싶은 책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또 넘어가죠. 네. 초점 사물과 장치 패러다임 요 얘기도 좀 재밌었어요.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242페이지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념화 시킨 말들이 좀 재밌거든요. 책을 읽다 원래 보면. 사회과학 쪽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알버트 보그만이라는 기술 철학자인데 초점 사물이 뭐냐 하면 LP판이고요. 장치 패러다임은 그냥 MP3 이제 그렇게 그냥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초점 사물은 기계도 뭐 이게 촉각성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기계화 안 된 그냥 막 기아 느낌 뭐 이런 것들은 다 초점 사물에 있는 건데 장치 패러다임은 그냥 이렇게 버튼식으로 다 기계화된 시스템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보그만은 초점 사물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LP판이 지금 10대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죠. 이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LP판을 실제로 지금의 두 가지로 이제 내는 거죠. LP도 내고 뭐 CD도 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MP3가 나올 때만 해도 CD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LP를 보다가 CD가 나와서 없어지는 거 구경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얘도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핫한 그런 음원이 나오면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LP는 약간 한정판처럼 어디서나 막 구입하는 게 아니라 뭐 온라인으로 몇 장만 구입할 수 있다던가. 근데 그걸 환장한다는 거. 아리아도 좋아요? 한정판? 한정판은 좋아하지 않은데 저는 그 LP 특유의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LP바를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LP바? 네. 진짜? 맞아. 사람 진짜 많아요. 요새 아니, 정말 한남동에 LP바 나한테 추천해줬어. 정말 좋아요. 어떤 소리가 좋아요? 그 처음에 왜냐면 네. 그리고 처음 노래가 나오기 전에 약간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느낌도 좋아요. 그냥.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우리는 그거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 닦고 막 이러면서 LP를 틀었는데 그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막 김현철 분 그런 노래 막 틀고 옛날 노래? 네, 옛날 노래 틀으면 정말 신기하다. 그 LP 느낌이 딱 있어. 이게 뭐 멜론 이런 거랑 듣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LP바 한번 가야겠어요. 좋아요. 저는 너무 진짜. 좋아요. 네. 그럼 거기 가면 연령대가 어때요? 사실 한남동 쪽은 외국인들이 참 많고요. 근데 갔을 땐 남녀노소 다 계시던데.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도 혼자 오셔가지고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20대들도 있고 20, 30대, 40대 다 있으세요. 다 계세요. 와. 공존하는 시대에. 진짜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점 사물. 근데 이제 그 자동화가 문제인 게 그 뭐지? 그 비행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일럿처럼 모든 게 다 기계화돼서 기계하고도 매개가 필요할 정도로 기계랑 내가 직접 관계하는 게 아니라 또 기계가 매개를 한다는 중간에. 거죠. 중간에. 야, 그러니
그러니까 진짜. 뭔가 더 많아져야 돼요. 단순화될 거라서 전혀 아무것도 필요 없으리라고 예상했잖아요, 네, 미래를. 맞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더 많이 하지만 필요해요. 이렇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LP판의 묘미를 그러니까. 아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촉전사물이. 오히려 이런 게 더 돈이 된다. 그래서 뭐 네. 레코드 데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가야 되겠는데요. 네, 네. 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초점 사물이었다. 네.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시간 관계상 해야 되겠네요. 그 베이직 인컴 얘기를. 그러니까 이 책의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쓴 이유. 이유죠. 이 책을 쓴 이유. 베이직 인컴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처럼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었나요?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그쪽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저기 아리아도 이 저자가 베이직 그 기본소득을 네. 좀 뭐랄까 인컬리지하는 좀 지지하는 느낌으로 읽었어요? 네. 나만 그렇게 읽은 게 아니었고. 이건 그냥 어떻게 뭐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왜 처음에 네. 그 한 줄 설명하실 적에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소득에 관해서 관심도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 그거랑 좀 부합해서 좀 어디 페이지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페이지라기보다 사실 이해가 됐어요.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을 왜 말하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회자가 되는가? 네. 왜냐하면 정말 뭐 예전에 10명 필요했던 일이 0.5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이 돈을 안 벌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소비를 못하면 나라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라는 국가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는 소득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방식이 다른 것뿐 그 금액 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저희는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얼마를 준다는 거지?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사실 뭐 이런 뭐 소득의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경제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면 이제 노동력이 그만큼 필요 없으니까요. 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정말. 네. 근데 진짜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게 이렇게 유토피아적인 게 있다고 했는데 유토피아적인 방편이 바로 기본소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디스토피아적인 거는 이제 완전한 양극화.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나온 것처럼 완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근데 못 사는 사람은 완전 빈민층이고 기본소득 없고 그래서 계속 착취당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기본소득으로 인간이 갈까? 그래서 막 여기는 반성 유전자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맞아요. 인류가 이렇게 종번식이 둔화가 안 되고 개체가 발전한 게 이게 막 우리가 반성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막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반반이에요. 의심병이 많잖아요. 또. 근데 유토피아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다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줄까? 그러면 세금을 엄청 많이 걷어야 될 텐데 그럼 누가 일을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회 계층이 모래시계처럼 된대잖아요. 중상층이 아예 사라지고 정말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닌 사람들로. 그래서 결국은 그 옛날에 있었던 러디다이트 이 운동 잘 몰랐는데 러다이트 운동에서 이제 비롯됐는데 노동운동이 그래서 노동자가 러다이트 운동이 뭐냐면 노동자들이 기계가 미워서 기계를 고장내고 드리는 그런 게 첫 번째 운동이었고 러다이트 운동 이후에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이제 투표권을 달라 해가지고 차티스트들이 나오고 차티즘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우를 받게 해달라 노동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뉴 차티즘이 기본 소득을 요구하는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과연 노동자들이 이거를 해서 노동운동을 옛날만큼 할까? 그치 안 하잖아요 요즘 또.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그 경제학자나 막 그 유정자들이 알아서 기본소득을 챙겨줄까? 그래서 고민이 많죠. 근데 학자들은 그게 불가피하다는 학자들을 또 많이 나열했어요 여기서. 근데 안 된다라는 학자들도 많을 거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뭐지 책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소리 높여서 얘기하지 못하겠지. 그쵸. 근데 풍요롭지 않다라는 걸로
어플루엔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게 인플루엔자 플러스 어플루언시의 줄임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그런 풍요롭지만 풍요롭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를 마무리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비하라고 여기 책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아리아. 그래서 뭐 인간은 네. 이렇게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저 우주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마지막 챕터에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셨어요. 네, 마지막 그래서 챕터. 결론이 마음에 드시나요? 꾸민이 약간 반반으로 간 것 같고. 저는 마지막 챕터 읽다가 지금 끝까지 다 못 읽었어요. 지하철에서 읽다가 걱정하면서 읽다가 그런 거. 시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것 같고 어떻게 어떠셨어요? 읽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그냥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거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LP도 그렇고 오프라인 스토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인간의 감성 EQ와 관련된 부분은 인간이 호소할 수밖에 없다. 퇴화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키워라 하는 게 나중에 그게 진짜 큰 자산이 되는 거죠, 자기한테. 손재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저도 항상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결론은 사실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얘기할 적에 나온 것처럼 맨 마지막에 이제 쓰신 거는 떼이야르라는 이 학자분이 이렇게 쓰셨다고. 그 사람이 그 반성 유전자 발견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결론을 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인류는 인류감이란 사랑 능력 개발을 선택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 인간 4차 산업혁명을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랑이 해법인가요? 모든 철학을 다 논하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꺼낸 키워드가 사랑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래요. 뭐 이분은 철학자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분이 뭐 정치가나 예를 들면 뭐 정말 과학자나 이러면 그렇게 결론을 내셨겠죠. 뭐 정치가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저희가 보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내셨을 거고 과학자라면 그래도 기계가 다 해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뭐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니까 이렇게 결론 내시지 않았을까. 네, 좋은 결론이네요. 철학자의 재밌는 결론,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과 반성 유전자입니다. 오늘 이제 책 같이 읽어봤는데 어때요, 아리아? 저한테는 정말 유익하고 소중한. 유익하고. 네. 왜냐면 이렇게 라디오 녹음을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같은 책을 읽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정말 너무 좋았고요. 네. 저의 목표는 올해 목표는 정말 이러한 교과서적인 책을 많이 읽도록 하자. 학구적인 거 맞다니까. 진짜 독감에도 또 나오실 거죠? 예, 그럼요. 초대만 해주시면. 너무 행복한 책 읽기였습니다. 네. 오늘 그럼 책 잡히는 라디오 여기서 마칠까요? 네. 다음 주에도 즐거운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